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책마당의 청일점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여성 중에 한 명, 박혜진입니다. 뭐야? 급조했어요. 2명의 여성 중. 근데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는데 두 문장을 듣고 네.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네모는 인생의 절반을 채워주는 벗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시간 정도 네모하면 어떤 고통도 진정이 된다. 오. 뭘까요, 기리 씨? 정답. 사랑. 오호, 역시 사랑꾼답게. 네. 사랑. 그게 아닌 것 같고. 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고통이 좀 진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운동이나 명상 아닐까요? 두 분 다 좀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은 네. 술. 아니, 많은 분들이 술을 또 저처럼 막 하면서 살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렇다면 술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시가 아닐까요? 약간 친구, 뭐 잊을 수 있는. 아, 내가 시로할래. 역시 풍류를 아는 술과 시. 두 분 다 너무 분위기 있었지만 네. 정답은 바로 우리 국회 책마당이잖아요. 네. 독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괴테, 그리고 두 번째는 몽테스키웨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독서가 책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잊게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책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진 감각으로 지금은 국회에서 AI와 디지털 입법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구글 출신의 기술 리더에서 국회의원이 된 진짜 테크 혁신가,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님으로는 첫 출연이신데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첫 출연이라고 하니까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래도 국정감사하고 저는 이제 과방위 예결소위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게 지나서 좀 마음은 편한데 다시 한번 오늘 밀렸던 법안들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서 네, 또 즐겁네요. 일 네. 많아서.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별 5개를 받으셨던데 와. 의원님은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평가 우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다들 잘 하셨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셨는지 진짜로 얼떨떨하고요. 다만 이제 국정감사를 제가 이번이 2번째인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 이렇게 치고 빠지고 언급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좋은 평가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소감도 별이 5개이십니다. 아니 네. 국감 스코어보드가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 와닿는 이 단어가 아닌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미슐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이제 한 언론사에서 네. 이제 그 각 상임위별로 5점 만점, 별 5개, 5점 만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셔서 국정감사가 여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평가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해주십니다. 종합평가에서도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받고 그래서 네,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요즘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자, 압니다. 뭘까요? 바로 네. 네, 카라, 배당. 아니에요, 벌써 틀렸어요.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미 틀렸어요. 뭐죠?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카라쿠 배당 토직야. 아니야. 너도 보고 했잖아. 네. 이거 한번 뜻풀이를 하나씩 해주시죠. 직접 해주실까요? 네. 네이버. 네. 카카오. 쿠. 쿠파. 배. 배민. 그렇죠. 당. 당근. 올리고당. 토. 올리고당. 토. 토스. 그렇죠. 직방. 야. 야후. 야 뭐지? 야 뭐예요? 야놀자. 야놀자. 네. 야후 기억나시죠? 근데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후 예전에는 맞겠네요. 그렇죠? 라이코스까지 나왔어요? 야놀자까지. 네, 라이코스까지 나오. 옛날 사람이요. 옛날 사람인데. 네. 근데 요즘은 어디서 일하느냐만큼이나 네. 그것보다도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네. 기업들이 2030 세대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IT 기업들이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20년, 30년 전만 해도 네. 저희가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혜민 의원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서비스죠. 구글 플레이를 한국에 첫 런칭하는데 참여하시고 또 전 세계 검색과 지도 제품까지 총괄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사실 전 세계 일은 이제 구글 검색과 이제 지도인데 한국에 있을 때 엔드로이드하고 구글 플레이 이걸 론치를 한 게 한국 분들한테는 가장 와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 플레이에 게임도 없었고 그다음에 유료 앱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규제를 풀려고 이제 방통위 많이 가고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역시 엔드로이드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발음에서부터 발음이 느껴지네요.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네. 그때 경험이 지금 네. 국회에서 일하시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IT 기업에서 했었던 게 제품을 총괄하는 일이었고, 네. 보통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그걸로 가기 위한 마일스톤을 잡고 팀을 다 이끌고 가는 거라서,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사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으로 치환이 금방 되더라고요. 사용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영향을 받는 국민 중심의 입법 혹은 정책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 어느 정도 이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 일도 약간 구글처럼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워커홀릭이신가요? 네. 워커홀릭의 정의가 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워커홀릭이 맞는 것 같은 게, 22대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무려 53개라고 저희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법안이 판결문 공개 확대? 네, 맞아요. 그때 제가 1호 법안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이제 냈을 때 많은 분들이 IT 전문가가 와서 왜 판결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AI 대전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AI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꽤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어야지 사실 AI도 그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법 관련된 거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법부 또한 스스로 신뢰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3법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점차적으로 데이터 공개 부분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많은 책을 섭렵하기보다는 같은 책을 수십 번 읽는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책은 20년 동안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읽었어요. 네, 근데 카프카나 니체 같은 작가들도 보면 많은 책을 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의미를 갱신해 나가는 독서법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행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 작가가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 생각도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책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주는 저에게 이제 울림을 주는 부분이 계속 새로 발견이 돼서 뭐 좀 오래된 책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읽기 시작을 했었던 헤르만 헬세의 그 크눌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는 지금까지 읽고 있으니까 20년도 더 됐죠. 네.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코트가 있어서 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he only thing you absolutely have to know is the location of the library라고 했어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도서관의 위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책과 그리고 책을 품고 있는 도서관 그게 이제 세상이 변하더라도 정말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는 책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책의 진심이 이혜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책 한 권 어떤 책일까요? 이걸 즐겁게 읽으셨어야 될 텐데 네. 캐시 클라이먼이 지은 사라진 개발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서는 좀 실종 사건 같은 소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럴 수 분들이 있겠네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에디터님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사라진 개발자들은 컴퓨터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면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격인 인물들만을 좀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의 프로그래밍을 맡았던 그 최초의 개발자들 중에서는 6명의 여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정말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자료들을 읽고 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여성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살려냈다 이렇게 보기보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여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숨겨진 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셔서 고르는데 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져오신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다들 AI 대전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의 배경이 됐었던 1940년대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로부터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AI 대전환이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보급되지 아니했었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범용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컴퓨터가 각 가정에 다 보급이 되기까지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기술의 역사인데 역사에서 가려졌었던 인물들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분명히 역사를 만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을 조망하는 역할 혹은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 읽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추천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추천사 의뢰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 책을 다시 보면 또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추천사 의뢰를 받았을 때는 보통 추천의 글 하면 이렇게 짧게 있는 걸 쓰거든요.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이 기분은 이렇게 짧은 한 네다섯 줄로는 표현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좀 길게 써서 드렸습니다. 그때 다 실어주셨는데 그때의 저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나도 이제서야 알았네? 라는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개발자에 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추천사를 나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이 되는데 에디터님 어떤 사진일까요? 네, 바로 이 흑백 사진인데요. 커다란 방에 거대한 기계가 3면을 채우고 있고요. 그 앞에는 남성 4명 그리고 여성 2명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중앙에 서 있는 남자 2명뿐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범용 컴퓨터인 ENIAC의 발명가 에커트와 모클리 박사인데요. 하지만 저자는 그들보다도 뒤에 서 있던 두 여성에게 주목합니다.
저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사진이잖아요.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총 6명의 여성인데요. 진, 케이, 베티, 프렌, 말린, 루스라는 여성들인데 네. 이들은 사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을 프로그래밍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인터뷰 원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네. 제 마음에 남고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네네. 저의 대답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미 한 번 6명이 다 역사에서 지워졌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발명가 수준의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자는 이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박물관 관장의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좀 다뤄지고 있었죠? 제가 한번 책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서류초를 열고 다시 한번 흑백 사진 속 ENIAC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가리키며 벨 박사님께 물었다. 이 여성들은 누군가요? 냉장고 숙녀분들이에요. 냉장고 숙녀가 뭔데요? 모델인 거죠. 그녀가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답했다. 1950년대 프리지데어의 모델처럼 그 여성들도 그저 보기 좋으라고 ENIAC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컴퓨터 박물관 관장도 이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기는 한데요. 그 시절에 여성들이 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사무 보조직 이런 쪽에 좀 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제한된 시대에 이 업무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투입된 건 아니고 시작은 단순 계산 업무였다고 해요. 근데 전쟁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남성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여성들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특히 군에는 포탄의 궤도나 탄도 같은 복잡한 계산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런 업무가 폭증하면서 여성들이 컴퓨터라고 이제 불리면서 일들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아니었으면 또 이런 기회가 이때 있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의원님만이 보시는 이 이야기에 남다름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당시에 제품 총괄자로서 하던 일,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 팀과 이야기를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개발팀과 또 이제 개발을 해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테스트를 하고 사용자한테 내보내는 이 과정들을 아주 초기 버전을 하나씩 다시 한번 그 역사를 훑은 기분이었었고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이제 막 떠올려 보면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6명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진공관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갖다 꽂고 그다음에 이렇게 갖다 꽂자를 미리 다 세팅을 하고 들어와서 그걸 실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ENIAC은 처음에 전쟁 관련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포탄을 이렇게 뿅 쐈어요. 쐈을 때 그 포탄을 맞춰야 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그럼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초 안에 그거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때 등장한 게 ENIAC이고 그거를 범용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한 게 이 6명의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들이죠. 사실 이 시대에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이나 좀 장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K는 우린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낯설고 불편한 분위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게 공대생들의 조롱들도 약간 일상이었던 것 같고 그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때도 약간 차별적인 시설들이 그냥 공기처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학장인 존 그리스트 브레니더는 컴퓨터들에게 수치 해석을 가르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80대 수학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여성을 가르치는 일을 명백히 싫어했고 학생들에게 등을 돌린 채로 칠판만 보며 강의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이 기술 분야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나 제가 공부할 때나 지금도 크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나 일을 할 때 뭐 20명이 있는 공간에 제가 들어간다, 미팅룸에 들어간다 했을 때 저 혼자 여성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왜 여기서 19명은 남성이고 나 혼자 여성이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피메일 엔지니어들, 여성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소수 그룹에 속해요. 마이너리티라고 규정을 하고, 왜냐하면 20%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든. 그래서 이거를 50%까지 올리는 역할들을 각 기업에서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15년이 넘도록 결과치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에서 주인공들은 결국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애니악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게 애니악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원님,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의 머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는 스크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타이핑을 했지만, 저 이전 세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청구카드에 이렇게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비슷한 거죠. 그러려면은 미리 순서도나 이런 것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돼서 더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닌가? 아니, 가능하긴 하지만 6명이 그거를 손발을 다 맞춰서 했다. 이거는 엄청난 협동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도 애니악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직접 기계를 좀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해냈다라는 자부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더 임프루브, 더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또 적용을 해서 또다시 이제는 더 발전시키고 하는 모습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또한 사실은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리걸테크 진흥법을 냈을 때 이제 법률가분들, 특히 변호사분들께서 우리 직업을 뺀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어요. 근데 저는 리걸테크 관련된 업체를 불러서 국회에서 이제 체험전을 직접 써보실 수 있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두려운 거 맞는데 그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그냥 써봐야지 두려움이 구체화가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상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상만 했을 때는 절대 보지 못했던 영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찝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다 경험치로 책에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좀 오랫동안 기술의 한복판에 계셨는데 구글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첫 프로덕트 매니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먼 테크 메이커라는 글로벌 행사를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여오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본사로 가실 때는 여성 개발자 수를 2자릿수로 올려놓으셨다고요? 네, 시작할 때는 저 혼자였었고요. 네, 10년에 걸쳐서 10명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쉽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고, 하지만 결과물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구글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주는 상인 다이버시티 어워드를 받기도 했어요. 뭐 구글 안에서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 개발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서든 다양성을 더 증가를 시켰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다 여러 이제는 리서치 결과로 나와 있어서 지금도 되게 많은 기업에서도 다양성에는 좀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책의 주인공들이 이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 안에 모든 사람이 환호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이 6명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죠. 시연이 끝난 뒤 축하 만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원님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상황으로는
당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지금 다시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되는 세상이 됐다. 지금도 잊혀져가는 여러 숨은 공로자들이 많아서요. 22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법안 발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갑을 병정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갑과 을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정까지 쭉 이제는 다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또한 발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좀 재밌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윽고 애니악이 작동을 마치자 방이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잠시 기다렸다가 프레스가 조명을 켰고 아서는 방금 애니악이 포탄이 포구를 떠나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보다 더 빨리 궤도 계산을 마쳤다고 극적으로 발표했다. 다들 숨이 멎은 듯했다.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모인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수학자들은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었다. 애니악이 일주일치 작업 분량을 20초도 안 걸려 계산했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연일 이후 미국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전자식 범용 컴퓨터를 그들의 다음 경로로 명확하게 설정했다. 다른 경로도 다른 미래도 없었다. 컴퓨터를 공부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범용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이것만 하는 기계만 존재를 했다가 범용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될 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의 컨셉을 만들어준 6명의 여성 개발자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술과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이혜민 의원님과 사라진 개발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의원님께 사라진 개발자들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에게 공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책임.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한 5문장 정도. 그만큼 담아내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담아내고 싶은 게 많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혹시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재미난 요소가 또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직군에 계시거나 IT 직군에 계신 분들, 저도 읽으면서 놀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교양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민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진짜 궁금합니다. 왜죠? 그냥 이혜민 의원님의 행보도 궁금하고 스마트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명확한 골은 있어요. 뭐냐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이 그게 AI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결과물은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에 저는 그 길을 닫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이 공간에 오기만 해도 이 대학가 청춘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로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이곳 마로니에 공원이 원래는 서울대 물리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 건데요. 이곳에 마로니에라고 불리는 말밤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공연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저녁에 오면 여기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낭만 있게 공연을 즐기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로에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극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연극하면 대학로하고 해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연극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가장 애정이 깊은 그런 동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학로를 지키는 책방 중에는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추억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한 희곡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엔 희곡 전문 서점이 잘 없거든요. 이 책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연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극장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카펫도 레드 카펫이에요. 너무 책방이 아니라 극장에 온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붉은빛 책장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여기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고, 보시면 이렇게 레드카펫과 비슷하게 빨간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 빨강색으로 이렇게 맞췄나 봐요. 이게 희곡집이네요. 저 희곡집 처음 보거든요. 대사 대본처럼 희곡집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보통 일반 서점에서 희곡집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희곡집들이 여기에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극장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인스크립트 어떤 책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인데요. 약간 극장의 빨간 커튼을 조금 강렬하게 같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좀 빨간 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희곡이랑 연극영화 책들을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혼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요. 서점의 출발은 저와 그리고 저의 남편이 함께 같이 만들었어요. 둘 다 사실 현재 연극 배우로 활동 중이고, 저희가 사실 배우로 활동하면서 희곡이 같이 읽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희곡을 가지고 대중분들과 만나는 뭔가 장이 열리면 정말 재밌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서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서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단 이 핑크색 책들이 대체 뭐냐 물어보시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저희 손님들 중에 관객이나 독자분들도 계시지만 공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자주 오시는데,
앞으로 공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학생분들도 뭔가 수업 때 필요하거나 앞으로 공연을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도 찾기 사용할 수 위해서 있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곡집들을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처음 봐서 그런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입문집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처음 희곡을 읽으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한국 현대 희곡을 가장 먼저 추천드려요. 희곡 하면은 뭐 셰익스피어, 체호프 이래서 고전이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읽기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한국 현대에도 극작가분들이 열심히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희곡을 추천드려보자면 좀 제목이 도발적인 책이 있어요. 청년부에 미친 해인이라는. 네. 이거는 이호진 작가님의 희곡 5편이 실려있는 희곡집이고요. 이 희곡은 일반 서점에서도 아마 주목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희곡의 매력은 사실 직접 읽어보는 거거든요. 네. 연기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낭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해방감이 좀 느껴질 수 있어서 읽는 걸 제안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서 그 희곡집에 실린 가장 첫 번째 작품은 콜타임이라는 작품이에요. 은호 역할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검순 겨우 숨을 고른 뒤 은호 씨는 연출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배우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이. 전 좀 절박한 게 없나 봐요. 절박한 사람들이 뭔가를 갖잖아요. 사이. 사람이 참 솔직해요. 어려서 그런가. 반짝거리고. 나이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자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봐주는 사람한테만 그렇고 아니에요. 제가 어두워서. 안 어두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사이. 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정말요? 네. 연기해야 되나?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배역에. 점수는 완전 100점이에요. 정말요? 네, 그럼요. 지금 이 낭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고 저희 모임에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임이 또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나 봐요. 네, 저희 서점의 대표 프로그램인 낭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낭독이랑 독서를 합친 말로 저희가 희곡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일반 독서 모임이랑 다른 것은 꽤나 낭독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냥 처음 읽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직접 모두가 연기를 해보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연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땐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좀 특색 있고 분위기가 또 극장처럼 물씬 풍기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약간 피아노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고 책상입니다. 네. 이게 책상이에요? 생겼죠. 이게 이렇게 변신이 가능한 책상인데요. 와. 저희가 사실 서점을 만들면서 빨간색을 포인트로 잡기는 했는데 극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어울리는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검은색 책상을 찾아내서 운 좋게 여기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멋스러운 것만큼 좀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달의 작업자 프로젝트라는 전시가 진행이 돼요. 그 전시는 격월에 한 번씩 혹은 분기별로 한 번씩 연극예술이나 영상예술 작업자분들 모셔서 그 과정을 공유하는 전시인데요. 좀 저희가 늘 결과물로만 만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점 인스크립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이곳에서 어떤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신다면 그게 가장 기쁠 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 어떤 재미나 혹은 쉼을 경험하고 가시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욕심을 더 부리자면 희곡을 소개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희곡이 조금 낯설었어도 와서 한번 조금 불러보고 희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기고 앞으로도 희곡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희곡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흥미롭게 연극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편하게 또 흔하게 볼 수 없는 희곡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유익하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기리 씨가 준비한 코너죠?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기리기리 기억되고 기리기리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자, 요즘 두 분 TV를 보긴 하시나요? 저는 진짜 특이하게 보긴 하는데요. TV를 틀어놓고 이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양쪽을 다른 걸 봐요. 저는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화면을 TV로 연동시켜서 봐요. 그렇죠. 이제는 폰 하나면 세상을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뭐 집에 가야만 이 TV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뭐 이제 아빠에게 그 리모컨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채널을 선택하면 따라서 많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콘에서 그런 꽁트도 한 번 했었어요. 이게 아빠가 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은 아빠 자는 거 보고서 리모컨 슬쩍 보고 있다. 진짜 무조건 갑자기 보고 너무 있다. 싫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시절에도 핸드폰으로 그것도 이동을 하면서 TV를 볼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바로 DMB. 그 DMB가 시작된 게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2005년 12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동 중에도 볼 수 있는 지상파 DMB 방송을 상용 서비스한 해였습니다. 좀 신기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계 최초였어요? 우리나라가 최초였대요. 네. 더 약간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요. 2005년이면 싸이월드가 한창 인기가 있었던 때였고 또 중요한 건 서울에서 청계천이 복원이 됐던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DMB 방송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거기다 DMB 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출근길 풍경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DMB로 뭐 야구, 축구 봤던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네, 초창기엔 이어폰 없이 소리를 켜고 보는 사람도 많아서 참 지하철 매너 논란이다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이 또 한 번 확 변하던 그 시절 독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지금부터 2005년 12월로 떠나봅니다. 먼저 우리 시리즈 제6권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를 시작으로 마시멜로 이야기,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도 보이고요. 모모, 그리고 해커스 토익 리딩까지 소설, 자기계발, 여행, 외국어까지 다양한 장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관심 가는 책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소주 한잔 합니다. 이런 제목 좋아합니다. 소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가리지 않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렇죠. 자극적이고 딱 눈에 들어오죠. 네.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이 책.
소주 한잔 합시다는 삶의 바닥을 시로 견뎌낸 시인 유용주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작가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MBC 프로그램 느낌표 기억나시죠? 이 느낌표에서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분입니다.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느낌표. 여기 한번 책이 소개되면 진짜 그 다음날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영향으로 방송 직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2005년에 발표한 책이 바로 소주 한잔 합시다입니다.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사실 제목이 왜 소주 한잔 합시다인지. 그 질문! 기다렸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을 미리 상표 등록을 해두고 소주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작가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래서 소주 냄새가 난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유용주 시인에게 집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제목도 그렇고 이 저자의 인생이 담백하게 녹아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위 미하엘 엔데의 모모입니다. 이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치는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는 소녀 모모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회색 신사들과 맞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들어주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자기 얘기를 했던, 고백했던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보면 모모의 능력이라는 게 되게 사소하고 어떤 뭐 별다를 것 같지 않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들어주기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능력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모는 세대를 초월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2005년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맞다. 기억나요. 삼순과 삼식이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모모가 등장을 했었죠. 드라마가 방영된 2005년 7월 한 달 동안만 무려 20만 부가 판매되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책일 경우에 광고일 거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PPL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정확한 잘 어울리는 상황과 캐릭터에게 이 이야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4위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입니다. 저자 이름은 뭐 한 번쯤은 다 들여다보셨죠? 너무 잘 알고 이 시기에 많은 그 친구들의 롤모델이 한비아라고 적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세계 여행의 아이콘이 됐던 분이 바로 한비아 작가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긴급 구호 현장에 직접 뛰면서 겪은 현장 보고서에 가까운 책이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콩고처럼 전쟁터 한복판에서 구호팀장으로 활약하는 이야기.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여자가 혼자 이렇게 정말 외진 곳에 다닌다라는 게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감동했었던 것 같아요. 이 한비아 작가가 했던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라는 건 뭔가,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깨달음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찾기 위한 여행을 가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을 용기 있게 맞닥뜨려 보고 싶다. 그런 점에서 여행기와 성장기가 어울린 되게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만 들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한번 가볼까요? 네, 2위는 제목부터 깔끔하죠. 호아킴 데 포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있었던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기개발서입니다. 그 유명한 실험,
다들 아시죠? 네. 그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아이에게 이제 15분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이제 실험을 하던 건데 10년 후에 보니까 유혹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 성적도 우수하고 인간관계도 훨씬 유연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자는 그 실험을 보고 이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핵심은 유혹을 참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흥미로운 우화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결국 이 책은 당장의 달콤함을 참아내야지 미래의 큰 달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특히 당시 21주 이제 베스트셀러 1위였던 그 다빈치 코드의 기록을 마시멜로 이야기가 갈아치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코너를 제가 하다 보면은 진짜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씩 얻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가 같이 있고 실증적인 예시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명언처럼. 네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이 명문장으로 꼽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재를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근데 진짜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된다라는 말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기다림과 노력 모두를 이야기한 책인데요. 오늘도 책으로 떠난 여행 시간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신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